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한세법 특강을 할 건데 양이 적진 않습니다. 4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간략간략한 것들은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 시행령이 아직 입법 예고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가 아직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럼 늦게 기한세법 특강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개정된 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중요 시행령 몇 개는 지금 안이 나온 거거든요. 걔까지는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은 그 이렇게 현행하고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개정은.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개정안.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보다 보면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아직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요. 미리 지금 나온 게. 미리 나온 거 몇 개는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정안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법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령 입법 예고되는 그 사이 기간에 벌써 원래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령 입법 예고되기 사이에 아직 뭐 이 사이에는 별로 다른 일이 원래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이에도 지금 법이 안으로 하나 나온 게 있고 시행령도 안으로 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 얘와 관계된 입법 예고가 아닌 별도로 또 중간에 지금 그저께하고 그저께 이틀 전, 3일 전에 또 몇 개가 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반영을 했어요. 지금 다. 지금 그 이틀 전, 3일 전에 나온 것까지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한 거거든요. 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 걔네들도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는 현행 개정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건 현행 개정안. 개정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얘네들 아직 입법 예고 아직 되지 않은 얘네들 중에 몇 개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몇 개 또 더 나온 게 있거든요. 걔네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개정안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빠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다 하진 않겠습니다. 수업 목적 관련 없는 것 좀 관련 없는 것들도 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과감히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잘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국기법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법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대체 공휴일도 휴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한의 특례 같은 경우에 기한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그 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토요일, 일요일하고 원래 이제 공휴일 안에 일요일이 포함되는 거라서 따로 안 써도 되는데 일요일 별도로 따로 적고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 하나 또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과태료가 있어요. 국기법에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세 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이하고 이렇게 다 구체적인 금액들이 시행령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2천만 원 이하로 하게 돼 있던 거를 금액을 더 올렸어요.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럼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이냐라고 하는 내용 이제 시행령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뭐 필요하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부와 관련해 가지고 장부 비치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개정이 됐어요. 요거하고 요 다음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장부 비치 보관 같은 경우에 원래 거래사실 속한 과세기한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장부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대로예요. 근데 여객거래라면 국제거래라면 여객거래와 관계된 장부라면은 걔네들은 거래사실 속한 과세기한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 지난 날부터 7년, 여객거래는 7년,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이 5년, 여객거래라면 7년으로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객거래에 대한 부가 제척 기간이
7년이다 보니까 장부도 7년 동안 보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부가제척 기간 만료되기 전에 확인하려면 장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똑같이 장부도 7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장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이제 국조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이전 가격 있잖아요. 이전 가격세제. 이전 가격을 결정할 때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전 가격을 이렇게 정했느냐, 뭐 재판매, 제3자 판매 간격이라든지 또 재판매 가격이라든지 이전 가격 결정한 근거들이 뭐냐에 대한 자료들, 이전 가격 관련된 그 자료들을 국내에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꼭 국내에 보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장부 등의 비치 보존 의무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만 지금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만 이전 가격 관련된 자료는 국내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국내에다 꼭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다 보관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보관 장소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성 보관해라. 그러면 국제거래와 관계된 거니까 이거 어딨냐? 그러니까 이건 외국에 그쪽 있다. 외국에 있는 지금 우리 특수관계 있는 법인 그쪽에 지금 장부가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가격 관련된 자료는 꼭 국내에 보관해야 된다는 의무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전 가격 관련 자료가 법인의 조직도 또는 사무 분장표 그리고 자산 사고판 내역 자산을 국제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하고 자산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에 관한 그런 계약서 이런 것들을 꼭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는 거냐?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납세지. 그래서 만약에 국제거래하고 있는 당사자가 거주자라면 우리나라 주소지 거소지.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나라 내국법인이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또는 외국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면 걔네들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는 국내에다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전 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국내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꼭 그냥 작성 보관하는 게 아니라 꼭 국내에다가 작성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냥 쭉쭉쭉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장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 여기 챕터는 우리 교재하고 연결된 챕터들이에요, 다들. 2장에 구입법 2장 납세 의무하고 과세 및 환급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이제 부가제척 기간 특례가 좀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 가지고 판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의 그러니까 실질 귀속자가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실제 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판결 등에 의해 가지고 판결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판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또는 불복 청구에 의해 가지고 확정 판결 등이 이제 나온 거죠. 판결 등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사업을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업을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부가제척 기간 누구한테 부과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사업 명의대여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부가제척 기간 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 부가제척 기간 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판결 등에 의해 가지고 실질 귀속자 등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부과한다고요? 1년 내에 부가처분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있어요. 1년 내에 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한테? 사업에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실제로 사업 경영하는 자에게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있는 거예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속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비거주자 국내 원천 소속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누구한테 그 실질 귀속자 그죠? 또는 그 비거주자 국내 원천 소득 지급하는 자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실질 귀속자 또는 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얘네들한테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처분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들어온 건 뭐냐면 이거는
사업의 명의되어야 대한 얘기고, 요거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고, 이거는 뭐냐면 재산의 귀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인 소유권자가 있고 실질적인 그 소유권자가 있다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 행사하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할 거냐에 대한 거, 이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소득의 실질 귀속자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또 밝혀지게 되면 그자에게 이 기간 내에 부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하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또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서 지금 뭔가 판결이 확정이 되다 보면은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지금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이라든지 각종의 불복 청구 등에 의해 가지고 뭔가 판결 등이 확정이 된 거예요. 소득세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그 불복 청구에 의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소득세가 100이 아니라 150으로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거와 연동된 다른 부가가치세, 얘도 과세표준으로 세액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세가 잘못됐다는 게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연동된 과세표준 등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기존에 지금 날로는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어떤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처분이 가능한데, 대상은 뭐냐? 판결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가권 제척기간의 특례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내용도 또 있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런데 좀 애매한 거야. 이게 뭔가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과세표준하고 세액이 지금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와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대해서 제약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판결 등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대상이 된 과세표준하고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은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해 가지고 부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소득세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세가 A가 아니라 B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연동된 다른 세목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걔네들만 판결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가처분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이 좀 빠졌는데, 그런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이란 말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그거는 소득세에 대해서 같은 세목을 한정한다. 그러니까 올해의 소득세가 잘못되는 게 왜 잘못됐느냐? 내년의 소득인 거를 잘못해가지고 올해의 소득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해의 소득이었어야 되는 건데 전년도 소득을 해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올해 소득세가 지금 잘못된 이유가 귀속 시기 차이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올해 소득세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전년도나 내년도에도 소득세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올해의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지금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판결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A가 아니라 B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귀속 시기 차이로 인한 거야. 그럼 내년이나 또는 전년도에 똑같은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하고 세액도 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너무 애매하게 그냥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약이 없이 그냥 그게 어떤 세목이고 어떤 과세기간인지를 따지지 않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럼 이걸로 인한 다른 세목 같은 과세기간 내에만 1년 내 처분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다른 과세기간은 같은 세목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도 또 한 번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적혀 있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바꾼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번에 뭐가 판결 등에 의해 가지고 바뀐 거죠. 소득세가 올해 과세표준화 세액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그거하고 연동된 다른 세목은 같은 과세 기간으로만 한정하고 연동된 다른 과세 기간은 같은 세목으로만 한정해 가지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했다. 너무 그동안 좀 애매하게 돼 있었던 건데 명확하게 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아직 설명 등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중요한 개념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것들이고 정말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 또 나오면 제가 별표하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렇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가 제척기간 등등 이거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 평생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언제 40년 뒤에 알게 됐더라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부가권을 제척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속증여세의 평생 제척기간 중에 하나인 거죠. 얘네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만 그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산가액이 50억 원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상속증여를 뭘로 받았냐?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이거를 또는 등기등록이나 명예개서가 필요하지 않는 유가증권 또는 서원화 골동품 이런 것들을 상속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한 40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지. 과세관청에서 한 40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평생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금액이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50억 원 이하면은 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것도 또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이것도 언제라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 내용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부가권 제척기간에 상속증여세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평생 제척기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뭐냐면 국내 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은 거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가상사업자 좀 이따 또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상사업자들이 이제 그 거래한 내역들 있잖아요. 이거 다 신고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신고하게 된 내용이 좀 이따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상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이렇게 상속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내역이 다 신고가 돼요. 과세관청에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거기를 통하지 않고서 가상자산 상속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것도 평생 제척기간. 알게 되면 언제 알게 됐든지 간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 똑같아요. 금액이 얼마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50억 원 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 그래서 그 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냐? 거래든 또는 그냥 개인 간 P2P 개인 간에 거래한 거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과세관청이 알게 됐다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쭉쭉쭉. 그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 경정청구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가 있고 후발적 사유로인한 경정청구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살짝 바뀌었어요 올해. 이제 먼저 일반적인 경정청구예요.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일단 신고 기한 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그렇죠. 신고는 했었어야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해도 되는 거죠. 기한 후에 신고 납부.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신고 납부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내에 했든 아니면 그때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했든 아무튼 간에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근데 그게
과다하게 신고 납부된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5년 내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정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아무튼지 간에 뭐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들어온 게 뭐냐면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제도인 게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종부세는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가 가능을 했어요.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가 가능했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종부세 고지서 언제 날라오는 거죠? 종부세에 대한 납부 기한이 종부세는 납부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게 11월 한 20일경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보면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 납부 고지서에서 그 고지를 받으면 내가 신고 납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고 납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되면 이거 잘못된 건데요 하면 이거 이제 불복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말이 된단 말이죠. 경정 청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부가 고지 받아서 납부한 납세자도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럼 얘는 신고 납부한 자가 아니잖아. 신고 납부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니죠. 언제부터? 그죠? 여기 고지세 납부 기한 종료일로부터 이날로부터 이날이 지난 후 5년 내. 5년 내에도 이날이 지난 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내에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아시죠? 지금 종부세 대상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조사가 나왔어요. 이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 5년 전에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그 종부세를 이제 고지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불복 청구를 이제 그동안은 경정 청구를 못 하니까 불복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나 이제 불복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이때는 얼마 안 됐어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358건밖에 안 됐고요. 불복 청구를 한 게. 그러니까 불복 청구했다는 건 뭔가 이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중요한 건 뭐냐면 불복 청구를 했더니 인용된 거. 그러네. 우리가 잘못했네. 네 말이 맞네. 이게 절반이 넘었다니까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인용 결정이 됐다는 건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과를 잘못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 건수가 얼마 안 됐던 거야. 예전에는 2017년도만 하더라도 358건에 인용된 게 170건이야. 거의 절반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거의 절반이네. 근데 이게 2022년도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당연하겠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2021년도에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이 아시죠? 종부세 대상 물론 작년에 더 늘어났을 거예요. 2022년도는 더 늘어났는데 2021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불복 청구한 게 1,481건으로 확 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불복 청구했을 때 불복 청구의 말이 맞는 인용이 결정된 게 어디야? 이게 또 절반이 넘어요. 이게 720건이야. 절반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이게 지금. 불복 청구를 했더니 인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불복 청구하게 돼가지고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뭘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경정 청구할 수 있게 해주자. 바로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바로 바로 확인. 죄송합니다.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5년 내 경정 청구 했어요. 일반적 경정 청구하게 되면 몇 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까? 죄송해요. 뭐 물어보진 않을게요. 2개월 내에 경정 청구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2개월 내에 결정을 하고요.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길어봤자 2개월, 30일이니까 석 달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그런 많은 비용 필요 없이. 불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비용도 발생을 할 것이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경영신고하게 되면은 알아서 2달 내에 결정을 해서 30일 내에 환급을 해주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이유가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부과가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부과하는 거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러잖아. 정부가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게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나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더 늘어났어요. 사실 2022년도에 더 늘어났겠죠. 확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고 엄청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 고지받아서 납부한 납세자들도 그런 행정비용을 납세자 권익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얘네들도 일반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아니라 여기 납부 기한 지난달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발적 사유로나 경정 청구도 뭐 살짝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로나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하는 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중에 내가 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과세표절 세액 계산에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얘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소송이 아니라 불복 청구. 불복 청구에 의해 가지고 불복 청구했다는 결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이것도 후발적 사유로 해주겠다. 후발적 사유는 소송에 대한 판결만 후발적 사유로 봤었거든요. 근데 소송에 대한 판결뿐만이 아니라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를 해주겠다는 거지.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일단 이해되시죠 지금? 후발적 사유 하나 더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 또 요거는 또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후발적 사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는 결정 경정으로 내 가지고 그 대상이 된 과세부정 세액과 똑같이 얘기한 건 똑같죠. 연동된 다른 과세기한의 과세부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좀 불명확하잖아. 그래서 그 아까랑 얘기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부전하고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뭘로 한정하고 그렇죠. 같은 세목으로 한정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리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부전과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은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애매하게 적혀 있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같은 과세기간은 다른 세목,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세기간일 때는 같은 세목으로 한정하고 연동된 다른 세목은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해가지고만 후발적 사유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는 그냥 쭉쭉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지세와 관련된 납부지원가산세에서 인지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납부해야 되는 인지세를 납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납부할 때는 최대 300%까지 납부지원가산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좀 특이하게 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과소납부세액의 100에서 300%인데 법정 납부기한 지난 다음에 3개월 이내면은 100% 가산세, 3에서 6개월 내면 가산세가 200%고 6개월 지나버리면은 300%를 가산세로 내야지만 돼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따른 인지세는요 납부지원 가산세에 부과하지 않겠대요. 얘네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얘는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해서 얘는 그냥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내는 경우가 없다고. 이걸 내지 않으면 등기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내는 경우가 없는데 이건 뭐 어차피 납부지원 가산세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걸 내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등기 등록이 안 돼. 어차피 소유권은 내 걸로 주장하려면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네 걸로 지금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럼 납부를 안 했으면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쭉 따라오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의 합리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도 이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쪽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보게 되면은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얘는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직 정확히 내 건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빼고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 건지 아닌지 아직 확실한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걸렸다니까. 이게 아버지 거여야지만 내 상속재산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버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지. 그래서 걔를 빼고서 신고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 맞는 거네. 소송의 결과 나중에 이렇게 된 거네. 아버지께 맞는 걸로 됐네. 그러면 내가 이거 빠뜨려서 지금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 신고가. 그러면 너 과소신고 가산세 내야 돼. 이건 억울하죠.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건 지금 아직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여서 아버지께 있는 게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거 빼고 신고했던 거다.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상속세하고 증여세 관련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또는 상속공제나 증여재산 공제 적용할 때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도 가산세 그래 실수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상속세 증여세 신고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런데 이게 실수 좀 한 거 그건 인정해 줘요. 그건 실수라고 하는 거를 대신 내가 나 이거에 근거해서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빙을 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뭐 이쪽은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그런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속재산하고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가 원칙이 시가잖아요. 시가. 그 시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평가라는 거예요.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상속세에서의 시가는 상속 개시일, 평가 기준일이 상속은 상속 이제 개시일이 될 거고 증여는 증여일이 될 거예요. 그게 평가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전후 몇 개월이요? 습관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은 전후 6개월 이 안에 이 기간 안에 매매한 거래가 있든 감정가액 뭐 경매 수용 이런 금액들이 막 있다면 그런 것들이 시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평가 기준이 상속 개시일에서 가장 가까운 거 요거를 시가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내 가장 가까운 거 요게 가장 가까운 걸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가까운 게 있었던 거야.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시가로 한 거는 맞지. 시가로 했다니까. 시가로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거래 사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다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확인해 본 걸로는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이런 것들이 다 시가가 될 수 있는 건데 가장 가까운 걸로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가까운 게 있었고 이게 금액이 더 컸던 거야. 그러면 나는 처음에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소신고가 된 거지. 그거는 그래 그 정도는 차고도 지금 실수한 것도 지금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시가로 했는데 요 사실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아닌 요걸로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게 된다면 좋아 내지 않게 해줄게 적용 제외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응? 상속세는 전후 각각 6개월이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그렇죠 3개월이죠. 그렇죠. 증여세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 기간 총 9개월 안에 아까 매매가액, 감정가액, 무슨 수용가액, 경매가액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날 아무튼 다 시가는 시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 내가 이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 더 가까운 게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산세 안 내기로 했거든요. 과소신고 가산세 안 내기로 했는데 근데 단서가 생긴 거야. 만약 그게 무슨 행위냐면 부정행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내가
요거 이 거래 있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이제 좀 어떻게 좀 덜 내게 하려고 한 달이 몇 달이 건너 아는 사람한테 금액을 좀 어떻게 싸게 매매를 했던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이후에도 할 수 있잖아. 상속 개시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후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 다운 계약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막 10억짜리인데 덜 내고 싶으니까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한테 뒷돈 좀 이렇게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3억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부정행위지. 부정행위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상속세는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거래한 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쪽 안에 금액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뭘 적용하죠? 이렇게 시가가 없으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부에 금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아무 거래가 없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디 뭐 야산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야산을 뭐 1년에 몇 번씩 거래하나? 몇십 년에 한 번 거래될까 말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 거래가 쭉 없으니까 다운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요때 아직 기간 지나기 전에 몇 달에 건너 뒷돈 좀 주고 다운 계약 해가지고 원래 한 10억짜리인데 한 2, 3억에 거래하게 해버리는 거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 부정행위죠. 그러면 얘네들은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뭐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과소증과세를 부과하겠다. 아무리 평가방법 차이를 할지라도 그게 부정행위로 인한 거야. 이렇게 다운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금액 다운 시켜가지고 그걸 시가로 네가 해가지고 평가해서 신고했던 거야. 그걸 알게 됐다면 그는 제외해서 제외되는 거니까 즉 과소증과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도 이후에 되는 거니까 2년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더 연장된 거 알고 계시죠? 다행이에요. 연장 안 됐으면 할 거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다행히 2년 더 있으니까 아직 2년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합격하면은 그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실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도 준비하다니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그는 실무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도 2년 더 과세되는 거 2년 더 연장되고요.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연장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아직도 준비도 좀 덜 됐어요. 지금 과세하려고 하는 게 약간 좀 무리라는 얘기가 실무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그 재산납세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법인이 재산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법인이 재산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된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 주된 납세 의무자가 걔네들이 세금을 지금 신고납부를 하지 제대로 걔네들한테 징수하려고 했는데 징수 부족이 생겼다면 그러면은 그 징수 부족에 대해서 걔네들이 주주로 있는 걔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이 재이차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법인이 재이차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근데 이 법인이 재이차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된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 뭐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걔네 주주죠 지금. 그렇죠. 주식 그렇죠. 지금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인에. 그럼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얘 뭐를 압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주식을 압류하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 얘의 재산이니까. 그럼 이걸로 압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압류해서 팔아버리면 되는데 왜 징수부족액이 있느냐? 그 주식 조건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주식이 그렇죠. 이렇게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그래요. 출자지분 팔려고 나누는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양도 제한이 걸려 있거나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건 법률에 의해 가지고 팔 수 없는 주식이거나 그러니까 이건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팔 수 없는 주식이라면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 주식이라면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압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 네가 한도가 뭐야? 얘네들 네 전체 순자산 너네 순자산가액의 얘 지분율만큼은 얘네들 목 아니냐? 그래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법인 네가 재산납세의무를 져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양도 제한이 걸려 있거나, 그죠? 아니면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법인이 재산납세의무를 진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더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법인이 외국 법인인 거야. 그 법인이 외국 법인이에요. 그래서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해 가지고요. 얘네들이 국징법에 따라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외국의 주식이라면, 어차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압류가 안 되는 주식이라면, 그러면 그 외국 법인한테 네 순자산가에게 이 주된 납세 의무자의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한도로 해가지고 제2차 납세금을 줘라.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외국 자산에 해당해가지고 국징법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압류 등의 강제징수에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면, 그러면 압류가 안 되는 거니까 법인 네가 제2차 납세금을 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양도 법률에 의해서 양도 제한이 걸렸거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가지고 그죠, 외국 국외 재산에 해당해서 우리나라 국징법에 따라서 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제한됐거나, 그러면 법인이 제2차 납세금을 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네. 자, 이거에 이제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이거. 자, 이게 국세 우선의 원칙 알고 계시죠?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 우선의 원칙은 지금 A라고 하는 자가 소득세를 안 내네. 소득세 안 내 가지고 소득세 이제 강제 이제 압류 들어간 거죠. 압류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 대금을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선 원래 국세 우선의 원칙이지만 먼저 첫 번째 1순위가 뭐였죠? 강제 집행비용 같은 경우에 실비니까 강제 집행비용을 먼저, 얘를 먼저 이제 여기에 먼저 배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였죠? 2순위가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이게 금액이 정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소액보증금의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소액보증금 2순위. 정말 서민들이니까 여기 먼저 챙겨주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최종 3개월 동안 월급이라든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이게 2순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압류를 행한 그 국세.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담보채권도 우선권이 있거든. 담보채권도 우선권이 있으니까 담보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세와 담보채권은 날짜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보채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 담보권자가 될 수 있죠. 담보채권,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보채권, 저당권, 그 건물을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빌린 거예요. 담보채권 등에는 저당권 말고도 그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이야. 그럼 거기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낸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임차인 낸 그 보증금도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 낸 보증금은 걔네들은 이제 담보를 설정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내세우는 날짜는 담보 설정일이죠. 담보 설정일이고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담보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걔네들은 담보로 하지 않는 거니까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요. 확정일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얘기인데 임차보증금은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압류한 그 건물이 주택일 수 있잖아요. 그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이 내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일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내세우는 날짜는 담보 설정일이고, 얘들이 내세우는 날짜는 이제 그렇죠. 이거 확정일자 이런 거. 또는 얘들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일, 또는 전세권 설정하면 돈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 안 하고요. 이게 확정일자만 받아도 돼요. 그게 전세권 설정하고 이제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굳이 돈 안 들이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 서민들은 전세권 설정 따로 안 하고요. 확정일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 자체가 뭐 몇십억 되고 막 이런 데는 비싸죠. 이런 데는 몇십억 하죠. 저 한 20억 막 그래요. 이런 데 보증금. 이런 건 혹시나 모르니까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런 조그마한 상가나 주택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전세권 설정 안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근데 아무튼 요게 얘네들이 내세우는 날짜들이죠. 저당권 등. 그리고 국세가 내세우는 날짜는 국세는 무슨 날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기일 아시죠? 국세는 이제 법정기일을 내세우고 얘네들은 이제 요 날짜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빠르냐 해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3순위부터 들어가는데 3순위
만약 국세 법정기일이 얘네들이 담보 설정일이나 확정 담보 설정일 등이라고 할게요. 얘네들보다 빠르면 그러면은 국세가 먼저 이제 우선순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순위가 얘한테 밀렸잖아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사순위가 들어가는 게 담보채권 등이죠. 이제 담보채권 등. 얘네들도 날짜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건물이 은행에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을 빌린 것도 있고 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낸 것도 있고 하면 그 둘도 또 날짜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순위가 기타 임금채권이잖아요. 여기서 최우선 면제 임금채권 말고도 나머지 임금채권 안 준 게 있다면 기타 임금채권 들어오고 이제 6순위가 이제 일반 채권이죠. 이거 이제 일반적인 채권이 6순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얘네들은 만약 담보설정일이 더 빠르다면 담보설정일 등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더 빠르다면은 3순위에 뭐가 되고요? 담보채권 등이 들어가고 그죠? 4순위에 여기에 밀려버리면 국세는 4순위도 아니죠? 기타 임금채권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기타 임금채권 5순위가 그 압류한 국세가 이제 5순위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3, 4, 5순위가 바뀌는 거죠. 담보설정일이 국세 법정일보다 빠르다면 그런데 그 압류한 그 국세가 당해세라면 당해세 아시죠? 그 압류한 그 재산 그 압류한 그 재산에 부과되어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라고 하는 만약 당해세라면 걔네들은 날짜 싸움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죠. 당해세라면 법정기일이 더 예를 들면은 상속세를 안 내 가지고 이 재산 압류한 거야.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훨씬 뒤야. 그래도 걔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무조건 여기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해세는 무조건 요순위로 가는 거죠. 당해세는. 이거 아시죠? 이거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알고 있는 국세 우선의 원칙, 압류 매각해가지고 배분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이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A라고 하는 임대인이 그 건물주가 이제 A였는데 A가 B한테 팔아버린 거야. 자,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넘겨보시면은 자 여기 지우고 자 요걸 가지고 먼저 한번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뀐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팔아가지고 받은 금액이 100이에요. 지금 건물 압류해가지고 압류해서 팔아가지고 지금 나온 게 100이고 이 100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종전의 임대인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A 임대인에서 임대인이 A가 B한테 건물을 판 거야. A가 B한테 건물을 판 거야. 이해되세요?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의 건물인 거죠? 자, B의 건물인 거예요. 지금 이제 B의 건물인 거예요. 근데 B가 세금을 안 낸 거지. B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 건물이 압류가 된 거예요. 아니 A가 세금을 안 낸 건 A도 세금을 안 낸 적이 있어. 근데 A가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근데 아직 압류가 되진 않았어. A 쪽에서 안 냈지만 아직 압류까지는 안 들어간 건데 압류되기 전에 A가 B한테 판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되시죠? 그리고 B한테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매각이 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매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전세권하고 지금 이게 여기 금액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70원이라고 이제 가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70원. 그러면 순서가 예를 들면은 요 전세권 요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20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100에 팔아가지고 얘는 당연히 120 자기가 그 중에 100은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야 100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야. 지금 얘는 얘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 먼저 그냥 종전의 임대인이었을 때에는 내가 이거 담보 설정을 할 때 그거보다 더 날짜가 앞선 국세가 있었다는 거 알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한 3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좋아. 그 정도는 내가 부담해야지. 여기 워낙 목이 좋은 자리니까 저 30원? 그래. 뭐 만약에 이거 여차해가지고 네가 뭐 세금 안 내고 해가지고 압류당해서 팔리면 30원 뭐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받아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담보 설정할 때 이미 얘가 법정기일이 더 앞선 게 있었다는 얘기니까. 종전에 임대인 할 때 그때 담보 설정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아직 압류당하지 않았고 팔리지 않았고 얘가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가 돼가지고 매각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얘는 안 낸 세금이 50이나 되는 거야. 얘는 미납국세가 50이 되는 거야. 이렇게 50.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야, 보니까 얘는 지금 언제냐면 5월 20일 날이 담보 설정일인데 얘의 얘도 미납국세가 있었어요. 얘는 3월 20일이었어. 알고 있었거든, 내가 이때 담보 설정할 때. 근데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됐는데 얘도 50원이나 미납했는데 얘의 법정기는 4월 20일이고 나는 이거 몰랐지. 내가 이거 담보 설정할 때는 새로운 임대인이 올지도 몰랐고 이 건물을 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얘가 주장하는 거지. 이게 법 문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먼저다. 내 날짜가 뭐 빠르지 않냐. 날짜 싸움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50원부터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가 가져갈 몫이 원래 그래도 70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원래 이게 100이면 30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70원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죠? 70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50원밖에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건 억울하다. 왜냐하면 내가 담보 설정할 때 알고 있었던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종전 임대인의 너보다 날짜 빨랐던 거 있었잖아. 그 금액까지만 그래. 얘도 물론 날짜가 빨라야 됩니다. 얘도 얘보다 날짜가 빠른 상태예요. 그럼 얘는 주장하기를 50원을 다 국가에서 50원 먼저 다 가져가겠다. 법정기일이 더 앞서니까. 근데 그거는 뭐를 한도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종전 임대인의 얘보다 법정기일이 빨랐던 그 미납국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그걸 한도로 해서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거죠. 30 이렇게. 그럼 얘는 똑같이 얼마는 그래도 배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0원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밀려지는 거. 어차피 여기 지나가면 이 뒤는 이제 의미 없죠. 이제 못 받는 거니까. 얘가 배분받은 금액이 더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담보 설정할 때 얘는 몰랐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거 하나가 크게 바뀐 거예요. 그거도요. 그래서 그 말 문제랑 말로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원래 이게 명시적 규정이 없어가지고요. 임대인이 변경된 거야. 임대인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명시적 규정이 없어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담보 설정 담보채권 담보권자가 억울한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나 담보 설정할 때 알고 있었던 금액이 아닌데, 근데 더 많이 배분이 되면 난 이건 억울하다. 근데 실제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50원 다 먼저 50원 쟤네들이 먼저 다 가져왔겠죠. 날짜가 앞서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임대인 변경할 때 뭐 이런 말 없잖아. 아무튼 법정기일이 앞서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불복 청구했겠죠. 근데 법 문구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그걸 기각했겠죠. 그 어디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 거야. 가가지고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맞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그 금액까지만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그 국세 법정기일 앞선 금액도 그 금액까지만 해야 된다.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판례에 나왔던 거를 이제 판례 취지를 법에다 반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송까지 갔었던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나와서 이제 법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로 보시면 돼요. 예외 여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됩니다.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찬압이 있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전 소유자한테 이 담보 설정일보다 더 빨랐던 법정기일의 국세가 있었다면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도 우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그 판례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런데 날짜를 따지지 않고 우선권을 갖는 게 뭐가 있었죠? 당해세. 그러면 그 당해세의 경우에 다시 그림을 잠깐 봐볼게요. 얘기했었죠. 얘가 아까 날짜가 5월 20일이고 얘는 미납국세가 이제 총 50원이었단 말이에요. 미납국세가
여기 70원 있었고 이건 100원 이렇게 있었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종전 임대인 쪽에서도 얘보다 앞선 날짜에 있던 게 30원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30원을 한도를 내서만 미납국세도 우선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도 얘보다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무조건 빠른 경우에만 요걸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얘가 우선권을 간다 지금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얘가 이 변경된 임대인의 미납국세 법정기일이 6월 20일이라면 무조건 얘보다 어차피 뒤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당연히 얘보다 빠르고 그 한도는 30원까지만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주장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변경된 임대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죠. 변경된 임대인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거죠. 과세관청도 자기네들 실적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미납국세들을 걔네들도 많이 지금 추징을 걷어들여야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쪽 과세관청에서 얘기하기는 뭐냐면, 야, 이거 당했어요. 얘가 지금 얘 미납국세가 뭐냐면 이쪽에 와가지고 압류가 된 거잖아요. 얘가 무슨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를 했느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안 내가지고 압류를 한 거야. 그럼 당했으면 날짜 싸움 해야 안 해요? 그 얘가 주장하는 거지. 야, 이건 어차피 날짜 싸움을 하지 않는 거니까, 날짜 싸움 하지 않는 거니까 당했세라니까. 압류한 게 지금 지금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라니까, 당했세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20일 좋아? 이 금액 범위에서 하는 거야. 좋아. 그런데 어차피 나 상속세야, 당했세야. 그럼 날짜가 뒤더라도 30원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에서 먼저 가져갈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이 워낙 큰 세금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얘가 상속세, 증여세와 관계해가지고는 얘가 내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해세가 어떤 경우만 적용되느냐? 종부세만. 이때 당해세 우선은 날짜가 뒤더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만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요? 종부세만. 종부세는 종부세는요. 얘는 날짜 따지지 않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 규정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종부세가 50원이었잖아. 종부세는 무조건 얘보다 무조건 앞서요. 왜 그럴까?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렇죠. 매년 부과가 되는 세금이고요. 매년 부과가 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그래서 그 금액은 종부세는 지금 얘가 미납국세가 있다는 거는 어떤 미납국세가 있다는 건 세금을 여러 가지를 안 내고 있다면 그러면 종부세는 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다는 거야.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애들인 거지 다. 그러면 종부세라고 하는 건 매년 내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 종부세만큼은 당해세 우선 원칙을 이 장에서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발생한 종부세는 요거는 뭐 날짜가 더 앞서 내보내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바뀐 임대인 입장에서 바뀐 임대인의 미납한 국세가 종부세라면 소유자 변경 종부세라면 이건 당해세 우선 원칙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상증세 빼고 종부세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증세는 똑같이 날짜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 날짜 따져가지고 원칙대로 어떻게 그 종전 임대인의 날짜가 더 빨랐던 미납국세가 한도 내에서만 상증세라면 만약에 날짜가 더 빠르지 않았다면 상증세라도 할지라도 그 상증세가 지금 새로운 임대인의 상증세잖아요. 새로운 임대인의 상증세가 날짜가 뒤로 밀려졌다면 당연히 뒤로 밀려지는 거고 날짜가 빠르면서도 어떤 범위 내에서만 그 종전 임대인의 날짜 빨랐던 미납국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 상증세는 원칙대로 가는 거고 종부세는 당해세 우선 원칙 적용해 주는 거고 날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임대인의 종부세는 당해세 우선 원칙 적용해 주겠다. 새로운 임대인의 당해세 우선 원칙은 종부세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개정된 게 이거야. 이제 여기 당해세 우선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임대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임대인이 바뀐 내용이 아닌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잠깐 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행은 배분 지금 이것도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숫자를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요즘에 빌라왕 계속 지금 그게 다 어떤 거죠? 주택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가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실마리를 잡았던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배우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37밖에 안 됐던데 그 사람이 배우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금 이제 밝혀져 가지고 지금 이제
다 밝혀질 것 같던데 바지 사장들 내세워가지고 전세 사기 해가지고 돈 받고 튀고 그죠? 그리고 그 바지 사장들은 자꾸 죽어.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야. 근데 죽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꾸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지 사장이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그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 받는 거지. 다 상속 포기 뭐 이렇게 되고 하면 다 전세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 그걸 기획한 사람은 뒤에서 뒷돈 받고 튄 거고 지금 실마리가 뭐 지금 잡혔네 어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내용 보면 이게 주택 임차 보증금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해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행은 만약에 이제 배분 총액이 1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당해세는 날짜 싸움 하지 않죠. 날짜 싸움 하지 않잖아. 날짜 싸움 하지 않. 이 당해세가 당연히 이런 지금 이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둘로 나눠서 이거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하고요. 그 이외의 담보채권.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임차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은행의 담보채권은 여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날짜가 빠른 거야 지금. 후순위지 후순위. 그러면 전세 사기 당하면은 오유. 제가 이 정도. 아무튼 그 전세 사기 당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 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전 재산이거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서 전 재산이 다 지금 사기 당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막 이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듣는 사람 다 이렇죠. 야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들은요. 야 그걸 어떻게 당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도요. 여차하면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순위가 이렇게 늘렸어. 날짜로 본다면 얘 날짜는 5월 20일, 그죠? 얘 날짜는 6월 20일 늦었어. 뒤에 늦었고 당해세는 날짜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압류한 그 세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종부세였던 거야. 근데 그 압류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당해세인데 그 날짜는 7월 20일이었던 거야. 더 늦었어. 그래도 날짜 싸움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였냐면 그 금액이 얘가 30원이야. 그리고 얘가 65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총 50원인데 그러면 50원이지만 5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얘는 5원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5원은 늦었으니까 이거보다 늦었으니까 이거 못 받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법정길이 지금 얘보다 늦은 거야. 얘보다 늦으면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국가에서 하도 지금 이거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가져가는 건데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주택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좋아. 그럼 이거 우리가 너랑 순서 바꿔줄게. 내가 법정기일이 빨랐으면 그건 당연한 거. 법정기일이 빨랐다면 얘가 확정 일자를 받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국세 세금을 안 낸 그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이 더 앞선 날짜가 있으면 그게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종부세든 아무리 당해세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근데 그 뒤 늦은 당해세라면 얘가 모르잖아요. 지금.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국가 미안한 거예요. 워낙 주택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아. 그러면 이 30원 있잖아. 이 바뀐 규정. 너 이거 지금 총 50원이잖아요. 그러면 너 여기 30원 먼저 해줄게. 이렇게 30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대로 나머지는 얘가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를 먼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금 이 바뀌기 전 규정에 따르면 얘가 우선적으로 징수가 된다 할지라도 받았어야 되는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인정. 얘는 그대로 얼마를 또 받는 거고요. 그래서 60원 그대로 받는 거야. 그리고 얘도 얼마를 그대로 또 받는 거죠. 여기 그대로 만약에 저게 됐다 할지라도 얘 얼마는 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 5원은 받을 수 있어. 이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요거 지난 이 이유권은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이제 못 받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게 15원 남는 거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5원 못 받는 거 45원이 여기 15원과 여기 30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 뒤는 의미 없지. 순서가 의미 없지. 여기 앞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우선 적용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대로. 65원은 그대로. 그리고 요 금액 이게 얘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법정기일이 늦었다면 얘를 대체해 주겠다는 거죠. 주택 전세 사기를 받는 그런 서민들의 지금 아픔을 좀 받아주겠다. 국가가 좋아. 안 가져가겠다. 주택 임차 보증. 대신에 법정기일이 얘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법정기일 빠르면 뻔히 알고 들어간 거니까 그거는 사기당한 게 아니죠. 그건 사기당한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 빌라왕들이 뭐냐면은 그 바지 사장들이
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서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몇백 채, 막 천 채 이렇게 막 갖고 있어 빌라들을.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아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서민인데 거기 빌라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서민인데 빌라를 막 몇백 채, 막 천 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지금 명의를 빌려줬죠. 자, 이 사람들은 명의 빌려주고 몇백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하는 순간 나라가 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종부세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요. 종부세 안 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고 막 버팅기는 거야. 배째로 와서 또 보면 없어, 아무것도. 명의만 있지 자기 재산은 실질적인 자기 재산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왜냐면 그러면 물납이 아시죠? 물납은 상속세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만 물납 허용하는 거잖아. 종부세는 물납도 안 돼. 원래 종부세 물납 됐었거든. 그래서 지금 다시 수면에 올라오는 게 물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어오는 건데 어차피 근데 물납 해봤자 누가 더 피해를 보냐면 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 깝깝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부세를 막 안 내. 그런 다음에 정말 안 됐으니까 이제 압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압류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만큼은 그때 당시에는 종부세 다 그 안 낸 게 없었거든. 근데 종부세가 앞서니까 그거 먼저 가고 거의 5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전 재산인데. 그래서 순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순서 바꿔줄 때 주의할 거 종전 규정에 따르면은 원래 받았었어야 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그대로 인정.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얘네들 그대로 인정되고 얘하고 나머지 금액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응?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택 임차 보증금 얼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받았을 수 있었던 금액인 5원과 얘보다 법정 기일이 늦었던 당해세하고 순서 바뀐 금액 30원 해가지고 총 주택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이 35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내용을 봐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세가 법정 기일이 늦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당해세 중에 예외가 생긴 거죠.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보다 늦어야 돼요. 무조건 빠르면 알고 산 거니까 그럼 보호받지 못해요. 확정일자부터 법정에 늦은 당해세가 있었는데 그 배분 한도액만큼 주택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만 양보하는 것이고 이게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순서를 바뀐다는 거지 당해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순서를 뒤로 간다는 거죠. 순서가 뒤로 간다는 거지 당해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요거는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래 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 근데 개정안이 7, 8월 달에 개정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개정안이 7, 8월 달에 해가지고 9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다가 통과시킬 때 막 요즘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워낙 또 흉흉하다 보니까 급하게 통과될 때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최근에 막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불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심판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거쳐가지고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이런 행정 제기 사건의 통지 의무를 추가를 한 건데요. 국세청장이나 지방세청이나 세무서장은 심판 청구를 거쳐가지고 기각이 돼서 그다음에 뭘로 간 거예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제기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반기마다 6개월 분이죠. 반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니까 1기 건은 그러니까 전반기 건은 7월 15일, 하반기 건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겠죠.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한테 이렇게 알려야 된다. 그런 통지 의무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심판 청구 거쳤다가 항고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결과 등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한테 알리라고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얘기냐면은 불복 청구의 이제 불복 청구 결정의 유형. 각하 아예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지키지 못한 거죠. 기간 지나가지고 뭐 불복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죠. 내용을 보지도 않겠다 각하. 내용 봤더니 야 네가 말한 거 이유 없어. 내가 말한 게 맞아. 기가. 네가 말한 거 맞아. 인용.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은 이게 셋 중에 하나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셋 중에 하나 결정 유형 셋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용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처분을 지금 받았는데 최초 처분이 지금 100이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40원이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 아 그러네. 아 40원인 거. 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네. 40원 같네.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최초 처분은 100이었는데 근데 지금 청구인의 주장은 40원인 거야. 근데 이게 충분히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된 거야. 근데 그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취소하거나 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금액을 바꾸거나 해야 되니까 그럼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얘의 주장이 정말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얘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게 맞아. 그럼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재조사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재조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말 얘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 말대로 한다면 그게 맞거든. 그래서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재조사 결정이 필요해가지고 인용하고서 재조사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서 재조사를 했는데 하늘 보니까 확인한 사실과 다른 거야. 얘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40원 아니냐. 얘 말대로 하면 40원 맞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야. 재조사를 해봤더니 뭔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인용을 했는데 다시 어디로? 원처분으로. 그렇죠. 이걸 원처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말한 주장에 의한다면 맞아. 100원이 아니라 40원이 되는 게 맞아. 인용을 하고 대신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재조사 결정을 내렸는데 재조사를 딱 하다 보니 뭐야? 네가 말한 거랑 다르잖아. 그럼 원처분을 유지해야 돼. 원처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00원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당초에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는 원처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내린 다음에 다시 하는 거죠? 인용 결정 내리고 그다음에 뭐 한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재조사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다음에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원처분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사실과 다른 거고 두 번째는 자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니까 몇 년도 자료 주시고 하니까 협비 없죠.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찾아보시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사실관계 증빙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 이거는 확인이 된 거고 다시 사실과 다른 걸 알게 된 거고 이거는 협조를 하지 않는 거야. 네가 찾아봐라. 나도 모른다.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러는 거지. 이러면은 원처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흐름은 이해되시는 거 맞죠?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판 청구를 할 때 조세 심판관 그 조세 심판관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조세 심판관도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배척돼야 된다. 그리고 제척이라고 하는 거죠. 제척. 이런 사람들은 심판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세 심판관에서 배척시킵니다. 걔를 우리가 제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보니까 심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었던 사람이야. 심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세 심판관이 심판 청구인이야. 또는 그 대리인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배척돼야 돼요. 제척돼야 됩니다. 또는 그런 심사 청구인하고 대리인의 친족, 과거의 친족도 포함하는 겁니다. 과거 친족이라는 게 있나? 그렇죠. 고모부 같은 경우에는 친족 많잖아요. 그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죠. 고모부는 인척이지. 그래서 친족 맞거든요. 근데 고모랑 이혼했어. 고모랑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친족이 아닌 거지. 과거의 친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 당시 나랑 같이 술도 먹고 친했거든. 고모랑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나랑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친족도 포함하는 거예요. 안 돼. 문제는 이거야. 얘네들의 사용인이었던 사람, 얘네들의 직원이었던 사람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과거의 사용인 모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친족은 기간 제한이 없는 게 이야기가 되지만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사용인이었던 거야. 20년 전 직원이었던 거야. 그 사람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걸려도 보면 막 10년 전, 20년 전에 직원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심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명확하게 최근 몇 년 내 사용이었던 경우로 한정을 한 거예요. 과거 사용인은 최근 몇 년 내 5년 내에 사용이었던 사람들 이어야지만 제척을 하겠다. 이게 좀 명확하게 너무 오래전 사용이었던 사람은 이건 좀 아니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용이 포함을 하는데 몇 년으로 딱 제한을 걸었어요? 5년으로 제한을 걸은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의 결정 기한이 30일이거든요. 근데 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죠. 그 결정이 지난 날. 그래도 결정 기한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원래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인데 통지가 30일 내에 통지서가 날라와야 되는데 안 날라왔어? 그러면 그 결정 기간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그 비슷한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게 제조사가 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아까 우리 인용 결정 내려졌을 때 제조사 결정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의 신청했을 때 제조사 결정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의 신청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결정 좀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잖아. 그냥 이의 신청했을 때 조사가 필요 없이 이거 우리 잘못한 거네.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도 제조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조사 결정은 처분 기간 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결정 기간보다 더 기간이 좀 더 길죠. 이의 신청에 대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 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거지. 이 내용이 없었던 거. 이거 당연히 이 내용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받지 못하면 그 처분기한 지난 날부터 며칠 내에 심사 심판 청구 가능하다? 90일 내 심사 심판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요 내용만 있고. 그럼 이거는 통지를 이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이 지난 동안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심사 심판 청구를 못 하는 거냐?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그 기간 이의 신청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은 60일이에요. 60일. 그 기간 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그 처분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당연히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기법에 대한 내용. 국기법은 지금 보니까 이번에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은근히 바뀐 내용이 좀 있어요. 국기법 은근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시행령이 입법료가 되면 시행령 입법료가 된 내용은 거의 90%가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자구 수정 같은 것들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거의 입법료가 된 내용은 거의 그대로 올라간다고 이제 내용은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구 수정만 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주 뭐 기본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삭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거의 없고 자구 수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입법 예고가 올라오면 시행령에 대한 것도 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따로. 근데 대신에 이제 법은 다 지금 한 거니까 시행령 바뀌는 건 그것만 나중에 따로 또 할 건데 시행령도 법만큼 양이 많아요 실제로. 원래 법만큼 내용이 좀 많고 실제 시험은 법하고 시행령까지 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기법 내용이 좀 많은 거예요. 법만 가지고 이 정도면 양이 많은 거예요. 시행령도 한 요 정도 바뀔 거기 때문에 국기법이 양이 적지 않다. 거기다가 아까 갑자기 원래 안에는 없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 있었잖아요. 국세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 그 규정은 충분히 워낙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명확하게 그 그림 제가 아까 그려드렸잖아요. 그 그림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법인세법부터는 중요한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척척 치고 넘어가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위주로만 할게요. 안 그러면 우리 오늘 못 가니까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법인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